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절대 흔하지 않는 역대급 시어머니를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사연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이제 겨우 결혼한 지 3년도 안 된 새댁이지만 정말이지 결혼 생활이라면 질리고 질려버렸습니다.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남들은 제가 결혼 생활에 회의감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면 원래 결혼 생활이 그런 거다. 다들 참고 사는 거지. 누가 남편이나 시댁 좋아서 사느냐고 그렇게들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저는 아직 자식도 없는데 남편도 시댁도 너무 참기 힘들어서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거 할 수 있나 싶어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계가 오긴 오더군요. 최근에 제 한계를 경험한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첫눈에 반해서 화르르 불이 붙어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꽁냥꽁냥 1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결심하고 보니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좀 눈치도 없고 우유부단한 편이더라고요. 친구를 좋아해도 도가 지나치게 너무 좋아하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고민할 일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성격이 좋으니까 주변에 친구도 많은 거지 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기 힘들 정도로 단점이라고 느껴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둘이 집도 다 알아보고 세간살이도 사러 다니며 신혼놀이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원래 약속은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헤어지기로 했죠. 다음날 바로 웨딩 촬영이 예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식사 자리는 어느새 술자리로 바뀌고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다니 술자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내일이 걱정돼서 남편의 허리를 쿡 찔렀습니다. 자기야, 우리 내일 촬영하려면 일찍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자. 에이, 아직 12시밖에 안 됐는데 뭘.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까지만 먹고 가자. 내가 자기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갈게. 저는 친구들 앞에서 괜히 남편을 닥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애써 참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있다가 가자는 남편의 말을 믿었죠.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더군요. 술에 취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구들이 저희 신혼집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뭐 궁금할 수 있죠. 그런데 남편 반응이 더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럼 아예 신혼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말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남편 허리를 한 번 더 쿡 눌렀습니다. 적당히 좀 해. 신혼집 가서 한 잔 더 한다는 게 말이 돼? 애들이 궁금하다잖아. 안 되겠다. 우리 자기는 내일 예쁘게 화장해야 되니까 먼저 집에 가. 나는 애들이랑 한 잔만 딱 더 할게. 남편은 이미 혀가 꼬일 대로 꼬여서 말이 전혀 통하질 않았어요. 저는 안중에도 없고 친구들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치더니 결국 다음날 메이크업 시간에 늦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더니만 결국 사고를 쳤죠. 메이크업 시간이 늦어지자 촬영까지 늦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편은 정말 친구들하고 저희 신혼집에 갔더라고요. 거기서 새벽 내내 술을 먹고 다 뻗어서 저희 신혼집에서 잔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촬영하는 동안 기분 좋게 웃을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제 웨딩 사진은 자연스럽게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친구만 좋아해도 문제고 술만 많이 먹어도 문제인데 저희 남편은 그 두 가지를 다 좋아하니 정말 결혼해도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에게는 그 단점들을 덮을 만큼 아주 큰 장점이 있었어요. 저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달라고 하면 정말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헌신적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지방에서 출장 중에도 밤새 운전하고 와서 집 앞까지 오는 사랑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심하게 아파서 꼼짝도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밤새 제 옆에서 잠도 안 자고 이마에 수건을 갈아주며 지극하게 간호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술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가 많아서 아무래도 결혼하기 고민된다고 하자 남편은 제가 결혼만 해주면 술도 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100% 진심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곧바로 바로 시원스럽게 약속을 해주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마저도 180도 달라지긴 했지만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고요? 물론 결혼하고 1, 2년은 그래도 하는 신용은 했습니다. 술도 좀 줄이려고 하고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고부관계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보통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좀 도가 지나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시댁 사고방식이 완전 조선시대예요. 고루하다 거의 사극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고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제가 너무 놀란 일이 있었어요. 글쎄 저녁 식사가 끝나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대야에 물을 한 바가지 받아오더라고요. 저는 뭘 하시려고 하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글쎄 대야에 떠온 물이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발 닦는 물이었어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요? 전혀요. 시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아버지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물 온도가 맞느냐고까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집에 오는 내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저런 것까지 시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모르겠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옛날부터 어머니가 좋아서 하시는 일이야.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신 아버지 발 만지는 게 어머니는 너무 좋다던데? 저는 남편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질 않더군요. 그 순간에야 제가 아주 어마어마한 집에 시집을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본관이 어딘지 다들 아세요? 저도 물론 저희 친정아버지의 본관은 압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아버지의 본관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해 김씨 안경공파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김해 김씨는 원래 절반 이상은 다 상농 집안이야. 나중에 다들 돈으로 호적 사서 그렇게 많은 거잖아. 요즘 그런 게 뭐 중요한가요?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는 아직 종친회도 나가시고 족보도 보여주시고 하시던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겠지만 저는 은근 기분이 나빴습니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조상 이야기까지 꺼내시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도대체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근 저희 친정과 비교 아닌 비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뉴스를 보는데 마침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 남편이 최근에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아버지가 버럭 하시더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높아봐야 우리 집 땅값만 되겠어? 세아가, 네가 서울에서만 우물 안의 개구리라 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이런 시골 촌구석에 있어도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내가 이 동네에서 땅은 제일 많거든.
저는 괜히 무안했습니다. 제가 친정 아파트가 올랐다고 자랑한 것도 아닌데 마치 실수한 기분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더 불편했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보수적인 집안의 어머니셨어요. 아버지에게 온순하시고 자식들에게 다정한 어머니요. 그럼 이 동네 웬만한 인삼밭은 다 우리 건데. 그리고 나는 저 돈 주고 왜들 그렇게 서울에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서울이 어디 사람 살 때야? 먼지 많고 사람 많고. 난 도무지 왜 그렇게 정신없는데 비싼 돈 주고 사나 모르겠어. 당시에 저와 남편은 남편 직장 때문에 경기도 쪽에 살고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서울, 그것도 강남 토박이세요. 저도 당연히 학창시절을 다 강남에서 보냈고요. 그래서 제가 신혼집을 경기도로 구한다고 했을 때 친정 부모님은 썩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 금액이 부족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집은 무조건 남자 쪽에서 형편되는 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때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자꾸만 집이며 지역이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사건건 비교를 하셨어요. 저희 친정이 사는 동네나 집을 거론하면서 꼭 깎아내리면서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 굳이 저런 소리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 정도는 저도 의뢰 어른들이 하시는 고루한 이야기 정도로 듣고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저를 대하는 방식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당신이나 평생 가족에 헌신하면서 사셨지 저는 다르잖아요. 저는 절대 남편이나 도련님을 제 윗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제가 밑에 사람인 것처럼 구셨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시댁에는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이었죠. 남편이 장남이었고 남편의 동생은 터울이 좀 많아서 아직 20대 초반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 낳은 늦둥이였거든요. 물론 당신들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당연히 이해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니까요. 우리 잠깐 밭에 갔다 올게. 둘째 거의 다 집에 왔다고 하니까 세아가 네가 먼저 둘째 방 좀 정리해놓고 오면 밥 좀 챙겨줘. 그리고 애 가방에서 옷도 꺼내서 깨끗이 팔아놓고. 저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일하는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너무 당연하게 제게 일을 시키셔서요. 당시 도련님이 군복무 중이었는데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더러 밥도 챙겨주고 방 청소에 빨래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죠. 도련님 오시면 제가 배달음식 아무거나 시켜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그리고 방 청소랑 빨래도 도련님더러 하라고 제가 시킬게요. 세아가, 너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엄연히 이 집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 거기다가 뭐 배달음식? 군대에서 고생만 하다 온 애를 지금 배달음식이나 먹이겠다는 거야? 어머, 저는 몰랐네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인 줄은요. 그리고 배달음식이 어때서요? 매일 군대에서 맛없는 밥만 먹어서 오히려 좋아할걸요? 엄마, 제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어쩜 저런 게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았는지 웬일로 남편이 나서서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저는 제 할 말을 다 한다고 했는데도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실까 싶어서요. 물론 딸 없이 아들만 키워보셨으니 며느리 마음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치셨어요. 항상 당신 자식만 귀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무슨 당신 아들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어떨 때는 제가 남편의 비서인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의 컨디션이나 상태를 가지고
뭐든지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마치 남편이 무슨 제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애가 왜 이렇게 야였니? 어떻게 혼자 살 때보다 애가 더 말라? 세아가, 너 제대로 밥은 해서 먹이는 거니?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너희 친정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반찬이라 좀 받아다가 먹여야지. 애 꼴이 저게 뭐야? 요즘 배 나온다고 다이어트해서 그러는 거예요. 먹는 건 엄청 잘 먹어요. 자기야, 어머님 자기 살 빠진 것 같대. 자기 다이어트 성공이다. 저도 처음부터 말대꾸를 한 거는 아니에요. 저도 한두 번 들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 저를 가만히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항상 기분 나빴던 게 제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셨어요. 툭하면 저희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지, 혹은 너희 친정어머니는 뭘 가르치신 거니? 이런 식의 말투는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세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가만히 참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었고요. 어머, 얘 목소리 큰 것 봐. 가만 보면 세양이 너 참 말대답을 많이 하더라. 어른들 앞에서 이러는 것 보면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건 안 봐도 되겠어. 여자는 남자가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 복종이라뇨. 제가 남편 시녀예요? 복종을 왜 해요?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복종하시려고 결혼하신 거예요? 뭐야? 이게 정말 좋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네가 안 되겠구나. 기껏 멀리 산다고 1년에 몇 번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그거 잠깐 어른들 하는 말 듣기 싫어서 말대꾸를 해? 아이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귀한 내 아들 새끼 장가 보낸 게 아닌데. 그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습니다. 정말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흰천 같은 걸 머리에 쓰시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당장 서울로 올라가 버리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날 집에 올라오면서 당연히 남편이랑 한바탕 싸웠죠. 남편은 제게 잠깐 갔다 오는 건데 이왕이면 부모님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고 올라오면 안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인데 그 정도도 노력도 못하나고요. 저는 남편의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어째서 저만 뭐든지 참고 넘어가줘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저는 기분도 안 좋은데 남편과 다투고 싶지 않아서 대충 알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1년에 만나봐야 몇 번 안 보는 건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남편의 고모님이 사세요. 시아버님의 누님이자 시어머니에게는 손이 시누이죠. 얼마 전에 고모부님이 돌아가셔서 고모님께서는 혼자 살고 계세요. 자식도 딸 하나인데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고모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자주 올라오셨어요. 고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신다고요. 병원에서 고모님 당뇨가 너무 심해서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나 봐요. 매일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하고 식단 관리와 운동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요. 병원에도 자주 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까이 사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시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시키셨어요. 농사일 때문에 시아버지는 시골에 내려가 봐야 하니 시어머니가 고모댁에 같이 머물면서 옆에서 살뜰히 챙기라고요. 저는 제 일이 아닌데도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편을 들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네요. 그것도 아주 흔쾌히 말이죠. 우리 엄마지만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해. 친언니도 아니고 손이 시누이라 불편할 텐데도 불평 한마디도 없이 바로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더라니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아주 찬양했어요.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제게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런 헌신적인 분이라 저에게 기대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좀 큰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이해를 좀 하라네요. 고모님 댁이 처가댁에서도 멀지 않으시니까
자기가 처가 댁 갈 때 자주 들러서 좀 챙겨드려. 엄마도 시골에만 계시던 분이라 갑자기 올라와서 답답하고 불편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저번 일도 있었는데 이 김에 자기도 어머니한테 점수 좀 따면 좋잖아. 저는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들로서 시어머니가 고모님을 챙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맞는 일인데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죠. 거기다가 제게까지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내가 왜 챙겨? 당연히 당신 집 일이니까 당신이 챙겨야지.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대리효도 시키지 말고. 당신은 어쩜 그렇게 정이 없어? 연세 드셔서 당뇨로 고생하신다는데 젊은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드릴 수도 있지. 맞아. 난 정도 없고 어머니처럼 헌신적인 사람 아니니까 나한테 그런 건 절대 기대하지 마. 남편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고모님 댁이 저희 친정에서 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올라와 계신다고 하니 저도 당연히 신경 쓰이기야 하죠. 하지만 제가 챙기고 잘하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애초에 하기 싫은 일은 단칼에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충 알겠다고 해놓고 신경 안 쓰면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굴게 뻔하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이 정도로 선을 그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배려할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데요. 제가 우려하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은 고모님 댁에 올라오자마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고모가 그러는데 서울은 택배도 하루 만에 다 보내준다며? 고모가 너무 입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가 과일이랑 채소 좀 신선하고 좋은 걸로 좀 보내봐라. 네, 그럼 당뇨 환자한테 좋은 걸로 제가 보낼게요. 제가 살뜰하고 깍듯한 며느리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개념까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저도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려워하실 만한 일들은 잘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를 지나치지 않았을 때죠. 저희 시어머니는 애초에 선이라는 게 없는 분이셨어요. 뭐든지 본인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정신없고 싫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툭하면 저를 불러내서 여기저기 다니셨어요. 쇼핑에 맛집 투어까지 주말마다 바빴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툭하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고모님하고만 있기 불편하겠죠. 하지만 너무 자주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고 말이죠. 제가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지도 몰랐는데 이미 집 안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냐고요. 어머니는 그런 제 말이 기분 나쁘셨는지 또 버럭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너한테 허락이라도 받고 와야 되는 거니? 당연히 우리 아들이 번호키 알려줬으니까 들어왔지. 아이고 근데 너는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아침에 나가기 전에 싹 청소해놓고 나가야지. 어머머, 이 빨래 좀 봐.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집에 와서는 집안 살림을 다 뒤지고 계셨어요. 근무 시간인 저에게 전화해서는 빨래가 빨래통에 넘치겠다부터 해서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며 살림을 하기는 하는 거냐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오늘은 오빠가 청소 빨래 담당이에요. 이따 퇴근하고 오면 오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청소 빨래 담당? 세아가, 네가 있는데 왜 내 아들이 청소 빨래를 하니? 너 정신 나갔어? 시어머니는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언제나 이성을 잃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무슨 왕자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가 떠받들어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야말로 저에 대해서 생각 좀 더 해보시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집은 엄연히 제 집이기도 하고요. 오실 때 당연히 연락 주셔야죠. 그리고 제 물건이고 제 살림인데 왜 어머니 마음대로 만지고 뒤지세요? 너란 애는 아예 말귀가 통하지를 않는구나. 너 퇴근하는 대로 집으로 바로 튀어와라. 내가 정신교육 제대로 해줄 테니까. 저 오늘 야근이라 늦어요. 오늘은 어머님 아들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뒷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분명 남편을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칠 게 뻔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바보처럼 참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성격은 아닌걸요. 그런데 그날 밤 야근하고 들어갔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커져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이었습니다. 글쎄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하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당신 진짜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집에 한번 왔다고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멋대로 다 이야기했어? 내가 처음부터 그랬겠어? 어머님이 자기가 청소 좀 하고 빨래 좀 한다고 난리를 치시잖아. 내가 있는데 당신이 왜 집안일 하냐고. 그게 말이 돼? 내가 당신 시녀야? 나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너무 듣기 싫어. 그때였습니다. 자는 척하고 계신 건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깨신 건지 불쑥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군요. 네가 어른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내가 아주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기대하렴. 이 집 보증금 누구 돈인지 알지? 다 너희 시아버지 돈이야. 엄연히 우리 아들 집이라고. 네 버릇 고칠 때까지 난 여기 있을 거니까 어디 한번 시어머니 대접 잘해봐라.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 좀 내주셨다고 신혼집을 당신 집인 것처럼 구셨어요. 분명 친정에서 집을 사주신다고 했을 때 거절하신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하인 부리듯 쥐락펴락해야 속이 시원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뭐래요.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실컷 놀거나 친정에 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친정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저도 속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화를 내셨어요. 요즘 세상에 어디 그런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다 있냐고 하시면서 제 남편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당장 오라고 하셨죠. 저는 제가 또 괜한 소리를 했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장 고생 중인 건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제가 매일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도 나와 있으니 남편이 시어머니와 고모님까지 챙기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야 안쓰럽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지는 건 죽기보다 싫은걸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루빨리 고모님 댁으로 돌아가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군요.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인데 안 받을 수는 없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본인 이야기만 하시더군요. 서울 올라온 김에 건강검진하려고 내일 예약했어. 위랑 대장 내시경까지 싹 해야 해서 보호자 꼭 있어야 하니까 세아가 네가 내일 8시 반까지 준비해라. 네? 제가요? 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병원에 가요? 회사에 얘기하고 하루 쉬면 되지.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제가 필요하시면 당연히 미리 이야기하셨어야죠. 하루 전날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우선 끊어보세요. 오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저는 짜증이 나다 못해 화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어차피 제 말은 이해도 못 하실 텐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눈치 없는 척 구신 거였어요. 우리 아들 회사에 곤란하게 갑자기 쉬라고 하면 되니? 괜히 우리 아들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와. 당신 아들이 회사에서 곤란해지는 건 싫고 제가 회사에서 곤란해지는 건 상관없으신 거였죠. 저도 더는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는 사실조차 싫어지니 남편까지 싹 다 너무 싫더군요. 오빠는 회사에서 곤란하면 안 되고 저는 곤란해도 돼요? 그런 이기적인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내일은 절대 안 되니까요. 어머님이 그 잘난 아들 데리고 가든 아픈 고모님을 데리고 가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가 본인 하실 이야기만 하시고 전화를 툭 끊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물론 시어머니 건강검진 하는데 제가 보호자로 갈 수야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멋대로 병원에 예약해 두고 바로 전날 저한테 회사 휴가를 내라뇨. 저는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하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괜한 핑계 대지 말고 끝나는 대로 집으로 오라고요. 기분이 상한 건 전데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군 것처럼 목소리를 까는 남편이 더 싫었습니다. 저는 오늘 끝장을 봐도 되겠다 싶어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든 제가 아예 나가든 결정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집에 들어가자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은 한숨부터 크게 쉬더군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너무 서운해서 하루 종일 누워서 우시면서 아무것도 안 드셨다네요. 그리고 내일 건강검진도 아예 취소하셨대요.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법을 바꾸셨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저에게 소리를 쳐도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아예 불쌍한 척 구셨어요. 사실 내가 지금까지 티는 안 냈지만 주변 아줌마들이 딸내미랑 병원 다닌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 아들들이라고 무뚝뚝하고 매일 바쁘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나 좀 데리고 병원 가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나도 며느리 생겨서 남들처럼 같이 병원도 다니고 쇼핑도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하다 어렵게 전화한 건데 내가 눈치가 없었지. 며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귀찮을 텐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진이가 엄마를 왜 귀찮아해.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닐 거야. 그치, 수진아? 며느리든 아들이든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짜고짜 하루 전에 휴가 내라고 하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저는 자꾸만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 시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를 존중해드릴 정도로 저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굳이 마음에도 없으면서 좋은 척 연기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지금까지 잘 참던 남편도 이제는 슬슬 지치는지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유난하고 참을성이 없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처음으로 하신 부탁인데 그냥 좀 좋게 넘어가 줄 수는 없었어?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래. 자기도 나 같은 상황이면 못했을 거야. 됐다. 이래서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거 없다니까. 외동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결혼하면 피곤하다고 했는데 딱 맞네.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나는 뭐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당신 장남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맏며느리감 아니라고 했더니 당신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자기 부모님한테는 각자 잘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었잖아. 시어머니가 올라오신 이후 남편과 제 사이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남편과의 사이를 가지고 슬슬 신경을 건드렸어요. 당신 때문에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제가 잘못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처럼 몰아가셨죠.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침을 드시면서 저를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여자가 남자 일어나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싹 씻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어야지. 어디서 그런 산적 같은 몰골로 나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무안해서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가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고 와서 그런 거니 어머니가 이해하시라고 둘러댔는데도 어머니는 훈수를 끝내지 않았어요. 나는 말이지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도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분 바르고 입술이라도 찍어 바르고 있어. 그래야 남자가 마음이 안 떠나는 거야. 세아가 너는 젊은 애가 너무 관리 안 하는 거 아니니? 내 아들 위신 생각해서라도 신경 좀 써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긴 했어요. 서울 강남에서 컸다는 애라기에 세련됐을 줄 알았는데 너무 수수하다고요. 그러고는 제가 든 가방을 보고 그게 뭐냐 젊은 애가 돈 쓸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여자는 항상 쉬지 않고 가꿔야 한다는 말도 계속 하셨죠. 시어머니가 어떤 의도로 하시는 이야기인 줄은 알지만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일일이 저에 대해 다 간섭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더 싫었던 건 항상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게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안목도 없고 돈 쓸 줄 모른다고 하시더니만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제 옷이며 신발, 가방, 화장품까지 다 멋대로 쓰셨어요. 어느 날은 고모님과 병원에 간다고 새로 산 가방을 들고 나가셨는데 하루는 제 화장대 서랍에 화장품을 다 꺼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외출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리면 정말 끝도 없이 싸우겠구나 싶어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가방이나 옷, 화장품을 따로 사드렸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시골에서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서요. 그래도 한 달 정도 매일 지지고 볶고 함께 지냈다고 미운 정이라도 생기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시어머니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작은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구제불능이에요. 도무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었어요. 함께 식사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만 집에 두고 가기가 죄송해서 함께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그러라고 하셨고요.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그 자리에서 푼수를 떠신 거예요. 사실 시작부터 휘청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드린 명품 가방을 신나서 메고 가셨는데 그걸 막 자랑하면서 이래서 딸은 필요 없는 거다. 시집 가면 남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 앞에서 민망해서 저도 신랑도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신랑이 며느리가 선물해줘서 너무 좋아서 하시는 농담이라고 그나마 둘러대서 저희 부모님도 애써 웃으시며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식사가 나오니 본격적으로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질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부모님 두 분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왜 딸을 하나만 낳았냐고 하셨거든요. 친정아버지는 정신없이 일하며 살다 보니 하나 키우기만도 벅차고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또 하셨어요. 하긴 우리 며느리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무뚝뚝하고 남자 마음 하나 못 휘어잡나 했더니 안싸돈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뵐 때마다 보면 항상 말수도 적고 잘 웃지도 않으시는 게 영 애교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 남자가 어디 잘하고 싶겠어요? 순간 식사 테이블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돈이라고 탐탁지 않아 하시는데 거기에 기름을 제대로 부으신 거죠. 아, 안사돈은 그렇게 바깥사돈한테 애교 있게 잘 하셔가지고 지금도 발 닦을 물이나 갖다 바치고 그 연세에 신의 수발이나 들러 올라오신 거예요? 시어머니 말씀이 다 틀리진 않았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싫은 소리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셨죠. 친정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빨개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셨어요. 남편은 그 뒤를 졸졸 쫓아갔고요. 저도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 생신을 망쳐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더 못되게 구셨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아예 시집살이를 시키겠다 작정한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이것도 친정 일러 바치게?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셨어요. 말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멋대로 구시는 건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제가 없는 사이 저희 옷방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뭐하고 계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글쎄 제 속옷장에 있는 속옷들을 다 꺼내서 쓰레기 봉투에 싸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 속옷장을 마음대로 열어본 것도 화가 나는데 멀쩡한 속옷을 멋대로 다 버리다뇨.
저는 어머니 손에 들린 속옷을 빼앗으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제 손에 들린 속옷을 뺏으시더라고요. 너희 시아버지가 아주 난리가 났어. 너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손주 소식이 없냐고. 내가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네가 아주 네 몸을 챙기질 않는구만.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이렇게 몸에 꽉 끼는 속옷이나 매일 입고 있으니까 애가 안 생기지. 내가 면 100% 속옷으로 싹 다 사왔으니까 오늘부터는 잔말 말고 그걸로 입어. 도대체 왜 이러세요? 원래 이렇게 몰상식한 분이셨어요? 아이 문제는 저랑 오빠랑 알아서 다 상의한 부분이니까요. 어머니 멋대로 제 물건 만지지 마세요. 웃기고들 있네. 애 낳는 걸 무슨 계획을 해? 그냥 가지면 되는 거지. 너 이번에 고모 보고도 느끼는 거 없어? 아들 하나 없으니까 저렇게 늙어가지고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신세 지고 있잖아. 아들이든 딸이든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다시는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아이씨구? 아들이든 딸이든 왜 상관이 없어? 딸은 백날 낳아봐야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 하나는 낳아야 돼. 내가 용한 데서 약도 지어왔으니까 거르지 말고 먹어. 그거 비싼 거야.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 정도로 괴롭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제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잘난 당신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당신 나 없어도 우리 엄마랑 잘 싸우잖아. 알아서 해. 저는 이제 정말 어디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오는 게 마치 감옥에 들어오는 것처럼 숨이 막히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시어머니가 다시 고모님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고모님 댁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집에 왔다 갔다 오가며 지내셨어요. 아예 시골집에는 가실 생각이 없으신 분 같았죠. 하긴 저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시골에 내려가 봐야 농사만 지어야 하고 시아버지 수말 드느라 쉬지도 못하실 테니까요. 아유, 여기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아주 좀이 쑤셔 죽겠어. 나 춤 좀 배워보고 싶으니까 새아가가 네가 좀 알아보고 등록 좀 해줘라. 난 이 동네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춤이요? 무슨 춤이요? 시어머니는 왕년에 댄스 스포츠도 좀 하고 에어로빅도 좀 하셨다면서 알아보고 등록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께서 다른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저에게 관심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고모님 댁 근처에 댄스 교습소를 등록해드렸어요. 그런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춤 배우는 게 꽤 즐거우신지 근래에는 저희 집에 오는 수도 좀 줄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댄스 교습소가 바로 친정 근처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느 날 제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친정에 들렀다가 오는 길에 시어머니를 보았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하려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당황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떡하니 장미 여관이라고 적힌 문을 열고 웬 남자랑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다가 저를 마주쳤거든요. 아주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란 건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남자가 굉장히 젊어 보였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정말 시어머니가 맞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속담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들 하잖아요. 아니면 제가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성질머리는 아주 못됐어도 시아버지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정도로 순종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뒤로는 아주 제대로 호박씨를 까고 계셨어요. 어머 아가야, 네가 여기는 웬일이야? 여기 이쪽은 나 댄스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빨개져서는 애써 옆에 있는 남자 소개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참 자기밖에 모르고 뻔뻔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참 낯짝도 두껍더군요. 대충 둘러대면 제가 그냥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기 바로 앞이 저희 친정이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이 남자분이랑 장미여관에서 뭐 하시다 나오신 거예요? 저는 그냥 넘어가 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아유, 모르겠다. 아가야, 제발, 나 여기서 본 거 모른 척 해줄래? 너희 시아버지 알잖아. 알면 나 그 인간 손에 죽어. 시어머니는 덥석 제 손을 잡더니 아주 애걸복걸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 바로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반전도 이런 대반전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여자가 어쩌고 복종이 어쩌고 하시던 분이 바람을 피운다뇨. 서울 사람들 깍쟁이에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이라고 욕할 때는 언제고 환갑도 훨씬 넘은 나이에 누가 봐도 어머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랑 여관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세아가 이번 일만 눈 감아주면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 시집살이 안 시킬게. 그러니까 제발 도와줘. 무릎만 안 꿇었다 뿐이지 아주 제 앞에서 절절매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묵혀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꽁꽁 숨겨왔던 비밀을 한 가지 제게 들켰으니 저도 하나 이야기해줘야겠다 싶더군요. 어머, 얘를 어쩐다? 어머니, 저 어머니 그 잘난 아들이랑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는 어머니의 그 무식한 시집살이 할 필요 없다고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장남이 이혼하다니.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바로 한 달 전에 남편과 이미 이혼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저희 남편이 워낙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거요. 그것 때문에 결국 사고를 쳤어요. 글쎄 술자리에서 친구 말만 믿고 친구가 이야기한 주식에 전 재산을 다 꼬라박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심각했던 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신이 투자했다는 사실까지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친구와 또 술을 먹다가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했던 그 친구가 미안해서 술을 사려고 한 거였는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은 이미 결혼 생활 3년 내내 모아둔 돈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내년까지 모아서 집 전세가 끝나면 이사갈 때 보태서 집을 살 돈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지금까지 죽어라 일만 한 게 우리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사겠다고 버틴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낳지 않고 계속 미룬 거였고요. 저는 텅 빈 통장을 보는데 더는 이 남자와 살 이유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이 딱 떨어져 버린 거죠. 아무리 소리 좋고 사람이 좋아도 사리 분별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술에 아무리 취했어도 친구 말 한마디에 어떻게 가족의 전 재산을 단번에 날려요. 그런 인간에게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했어요. 단 하루도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집주인에게 말하고 저는 친정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드세고 안 칼진 게 내 아들 인생 망칠 줄 알았다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사리 분별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 망치는 건 유전인가 봐요. 어머니랑 잘난 아들이 아주 똑 닮은 게. 이게 보자 하니까? 내 약점 좀 잡았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웃기지 마. 내 아들 너랑 이혼 좀 했다고 인생 안 망해. 이렇게 뭘 모른다니까. 어머니 아들 이제 완전 개털이에요. 주식에 돈 다 날려서 집 보증금도 제가 다 가지기로 했거든요. 어머, 그러고 보니 잘 됐네요. 어머니도 곧 아버님한테 쫓겨나실 텐데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랑 둘이서 오순도순 살면 되겠네요. 저는 진심으로 신이 나서 길거리에서 배까지 잡고 웃었습니다. 너무 고소해서요. 세아가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시어머니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방법이 없었는지 결국 눈물을 보이며 제게 손을 싹싹 빌었어요. 저는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 상간남에게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해서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 된 이야기와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까지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 게 처음이 아니라네요. 그 시골 촌구석에서도 웃음을 흘리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꼬시고 다니는 걸 시아버지한테 들킨 적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아버지한테 기 한 번 못 피고 사신 거였어요. 아들들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시면서 부부의 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없는 거라고 남편을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참고 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 그럴 마음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들리는 이야기에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제게 부부의 연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시던 시아버지도 결국 이번 일은 참기 힘드셨는지 시어머니와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참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한심했습니다. 저런 한심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뭐하러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싶더군요. 저는 이혼 이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술 먹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을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도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남편이나 자식 혹은 시댁 식구가 아닌 항상 자신의 생각대로 스스로를 돌보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긴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이런 날도 오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제대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써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얘기도 털어놓고 유튜브에서도 공황장애 컨텐츠들이 많이 등장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남편에게 공황장애라는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로 한 회사에서만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공황장애가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은 공황장애가 생긴 이후론 탁 트인 공간이 아니면 가기 힘들어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처럼 급작스럽게 닥친 사고 같았어요. 그 전까지 남편은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공황장애를 앓고 난 이후엔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하다고 토로하면서요. 그런 남편을 옆에서 보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친정 언니 소개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약을 먹고 좋아졌다는 환자들도 있다고 하길래 그 희망 하나만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의사분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해주고 딱히 별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더라고요. 기대했던 남편도 별 도움을 못 받은지라 실망이 컸고 저도 좌절감이 컸어요. 남편의 상태가 점점 심해지니 아이들도 덩달아 불안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언니에게 정말 좋은 병원이 있다면서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거기에선 그룹 치료라는 걸 한대요. 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병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인데 자기도 그 그룹 치료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친한 언니의 말이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그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반신반의하는 듯 했지만 그룹 치료에 참가하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사람 많은 곳엔 가지 못하고 약 없인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그래도 남편의 말을 믿어주었어요. 호전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하지만 살다 보니 믿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일이 생기더라고요. 당시 남편이 공황장애가 심해지면서 일을 쉬고 싶다고 해서 동네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빵집 사장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빵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분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과 손을 잡고 있었다면서요. 사장님은 남의 집 가정사로 말하기 조심스러웠지만 저와 평소 친하기도 하고 애기 엄마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로 일을 마치자마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남편의 불륜을 알면 미행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그 이불 위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이 그룹 치료를 하면서 종종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기에 그땐 정말 경황이 없었단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정수가 아팠잖니. 사람이 아프면 정신이 좀 해가닥하게 되어 있어. 원래 그런 거야. 네가 이해해라. 어머니, 공황장애로 아픈 거랑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전 이해 못해요. 아니, 이해를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게? 너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네가 키우려고? 그냥 남자들 한두 번은 다 그래. 시어머니의 논리는 남자들 일생에 한두 번쯤은 바람 피우는 거고 내 아들도 그런 거니 전적으로 여자인 네가 이해해야 한다 였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불륜이 이해할 거린가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행여나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고 한 번 바람난 남자는 계속 바람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선 어떻게 김서방이 그럴 수 있냐며 난리가 나셨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때 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애들 데리고 나가 따로 살아야겠다고요. 그런데 서류를 내미니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남편은 다신 그러지 않겠다며 각서를 썼고 만약 자신이 이런 일을 또 저지른다면 그때는 정말 이혼해도 괜찮다며 한 번만 봐달라 말했습니다. 내 결심은 굳었어.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당신이 지금에야 반성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우린 끝났어. 더 이상 붙잡지도 말고 참회니 뭐니 그딴 소리 뱉지도 마. 남편이 거기에 뭐라 말을 덧붙이려 했지만 더 듣기가 싫어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일단 친정어머니가 가까이 사셨기에 어머니 계시는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절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애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 제발 부탁한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남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친정어머니 집으로 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느 날은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그만 좀 가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했어요. 참 괴로웠습니다.
남편을 보면 그 역겨운 장면이 생각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딸아이가 어느 날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더니 제게로 달려와 안기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용서해주면 안 돼, 엄마? 아이들에겐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폈던 사실만큼은 숨기고 싶었지만 저와 친정어머니 대화로 알았는지 딸아이는 남편을 용서해달라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가 나쁜 짓 한 건 맞지만 나 아빠 없이 살기 싫어, 엄마.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죠. 지금껏 제가 겪은 상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그리 말하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사실 아이들은 남편이 없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이혼 가정의 아이로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 아빠와 계속 살고 있는 척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예상하실 텐데요. 그래서 다시 남편에게 가서 자식들 때문에 같이 살지만 아이들 성인 되면 이혼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면서 제 손을 붙잡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말을 늘여놓았고요. 물론 남편과 합친다고 했을 때 친정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혜연아, 그놈 그거 못 고친다? 다 고쳐도 남자 바람기는 못 고쳐. 그냥 엄마랑 살면 안 되니? 엄마, 애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저도 그냥 제가 애들 키우고 싶었지만 애들 생각하면 당시엔 해야만 하는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예약했다며 잠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번의 일도 있었던지라 어쩐지 제 눈치를 보시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남편이 몇 시에 들어오냐는 둥, 대화를 하고 사냐는 둥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긴 대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정도의 대답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푹 한숨을 내쉬면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인데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남자 행동이 달라진다? 잘해줘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남편의 바람을 제 탓으로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남편이 공황장애에 걸린 것도 외벌이어서 그렇다고 하는 걸 보니 혹여나 불륜도 그리 생각하실까 하고요. 설마 그런 분은 아니실 거야 믿었지만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칠 지내면서 그 본심을 알게 되었지요. 어느 날 시아버지까지 집에 들르시게 되었어요. 적적하셨던 건지 손주들 볼 겸 집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였지요. 원래 사람들 만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기 좋아하시는 분이라 원래도 그런 경향이 있으셨어요. 갑자기 툭툭 들이닥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오셔서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하시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분위기도 재미있게 만들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잔뜩 사들고 오시기도 했고 손주들 주신다고 용돈도 주시고 가시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시아버지와 전 특히나 사이가 좋았어요. 시어머니와 달리 깐깐하지 않으시고 사람 좋으신 시아버지와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질 때가 많았거든요. 며느라, 네 좋아하는 꽃감 사왔다. 너 이거 먹고 싶었지? 정수 저놈은 짠돌이라 돈을 잘 안 쓰잖아. 고맙습니다, 아버님. 밥은 안 드셨죠? 먹고 왔다. 고생스럽게 차리지 말아라. 그렇게 아버님까지 오셨으니 좁은 집에서 6 식구가 북적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지없이 시아버지께서 술을 한 잔 자시고 와선 남편과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는지 확인하시더니 조용히 그 일을 꺼내셨습니다. 이혼한다고 한참 난리를 폈을 때도 침묵만 지키셨는데 직접 말씀을 하신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아가, 너도 마음고생 많았잖냐. 내가 이런 말 해도 될란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지켜줘서 고맙다. 모자란 저놈 받아줘서 고맙고 너 정수는 평생 잘하고 살아야 한다.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않냐. 여자 말 듣는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고. 다시는 그런 생각 꿈에라도 하지 말아라. 며느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해해줘서 고맙다. 발음은 잔뜩 꼬여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까지 잡으며 이놈이 한 번만 더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땐 시아버지라도 그리 말씀해 주시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시아버지가 하신 그 비슷한 말도 해주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본인이 잘못 키워서 그렇다며 다 자기를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다고 사과를 하셨으니까요. 아니에요. 아버님 탓 아니에요. 그런 말 마셔요. 그날 시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선 제가 남편을 떠나도 이해해 주신다 하셨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진 내가 다 안다며 마음을 다독여 주셨어요. 사실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 책임지려 했던 모습들까지 이미 다 아시니 사정과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신 거였죠. 그런 시아버지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발생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 말싸움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의 술 문제로 싸우시나 했습니다. 일어나서 말려야 하나 생각했지만 내일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주고 아침밥도 챙겨야 하니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근데 가만히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 주제가 그쪽이 아니더군요. 아니, 아까 당신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다 정수 탓이라니. 그게 왜 다 정수 탓이야? 그럼 바람핀 놈 탓이지 누구 탓이야? 아직도 모르겠어요? 참, 정수가 왜 마음의 병이 나겠어요? 제가 가정의 소홀하고 정수를 돈 버는 애 취급하니 애가 그리 된 거지. 살림하는 거 보니까 딱 알겠던데? 그러다 마음 눕힐 곳 없어서 다른 여자도 만난 거지. 암튼 정수 보면 속상해 죽겠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로 남편의 그 짓거리를 제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아물지 않았던 상처가 확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시부모님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방문을 열어 제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절 바라보았고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때 표정으로 이미 아마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제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라 생각해서 숨죽여 말한 것일 테니까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날선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깨무셨습니다. 아가야, 그게 아니고 말이다. 옆에서 시아버지가 상황을 수습하려 들었지만 이미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커지자 남편까지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무슨 일이냐 묻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제 얼굴만 바라보셨죠. 다음날 시부모님은 조용히 짐을 싸서 본인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배웅은 없었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이 나가시는 소리를 들으며 진지하게 다시금 이혼을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의 불륜조차 제 탓이라 생각하는 이런 시어머니와 명절날마다 봐야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제게 힘없는 목소리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며느라, 만나줄 수 있겠니? 집 앞에서 기다리마. 시아버지는 대뜸 집 앞 카페에 있다며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추운 날 아버님을 밖에 세워둘 순 없으니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절 보자마자 와서 다행이란 얼굴로 맞이하시더니 한참을 뜸을 들였어요. 저도 막상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고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통장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든 통장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생활이 어려운 거 안다면서 여기에 올라온 것도 처음부터 너에게 이걸 전달해주고 싶어서 였다고요. 이거로 네 마음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니 절대 오해는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 키운 탓이야. 니네 시어머니도 관리를 못해서 그렇고. 잘못을 빌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아버님께서는 죄인 같은 얼굴로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을 받아야 할지 어째야 할지 모르는 손에 꾹 통장을 쥐어주시면서 며느라, 네 마음이 그러고프면 언제든 떠나고프면 떠나라. 아이들이 걸려서 사는 거 안다. 그래도 상처받은 거 지니고 살면 다 곪게 되어 있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제 편 들어주시는 시아버님을 두고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한없이 눈물을 펑펑 쏟고 쏟아내며 그간의 슬픔을 덜어내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을 모시고 쓸쓸히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을 지나쳐 집으로 들어와 조용히 잘 준비를 하고 통장의 액수를 확인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혼할 거니 그때까지만 살자고요. 그리고 카페를 나오기 전 시아버지와 한 약속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넌 이제 명절날이든 언제든 오지 않아도 된다. 절대 네 시어머니랑은 마주칠 일 없게 하겠다. 고 하셨고 그 말을 믿으며 분노를 사겼지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들었는지 제게 말도 걸지 못했지요. 하지만 운명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급기야 파도가 들이닥치더군요.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아버지가 준 돈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누이가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지 자기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새언니, 저희 회사 그래도 나름 많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언니가 하는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오빠 약 먹으면서 호전되고 있으니까 오빠가 괜찮아지면 돈 벌고 그때까진 언니가 일해보는 거 어때요? 들어보니 월급도 적지 않았고 친정어머니가 아이들도 봐주겠다 했으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지라 마음속으로는 회사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제안이 오니 거절하기보단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주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 일을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었습니다. 시누이는 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제가 하는 일은 고객 상담 업무였습니다. 하루 종일 불만 섞인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후론 일을 하기 힘들 거라 여겼는데 여기서 경력을 쌓고 나면 아이를 다 키운 이후 어디선가 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시누이와 일하는 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업무가 크게 겹치지 않기도 했고
제가 하는 업무를 가르쳐주는 담당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분과 소통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옥상에서 신우이를 마주쳤는데 신우이가 묻는 거였습니다. 새언니, 명절날 정말 안 와요? 난 안 가요, 아가씨. 단호하게 대답하자 신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 되더니 알겠다며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단 네 음절만 적혀 있었지요. 섭섭하다. 뭐가 섭섭하시다는 건지 못할 말을 해놓고서 미안하단 말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정말 철없이 느껴졌습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다는 말을 이럴 때 하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왜 제게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그 이유를 다음 날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 명절날 시어머니 집에 간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신우이가 엄마, 새언니가 명절날 엄마 집 가기 싫다네. 엄마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대. 쌓인 게 너무 많았나 봐. 라고 말했는데 그걸 들은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셨다고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내가 그랬겠어? 그런 말을 아가씨한테 왜 해? 제 앞에선 알겠다며 고분고분 뒤돌아놓고선 뒤에선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전하니 그런 문자가 날아온 거였지요. 시어머니의 행동도 어이없었지만 말을 지어내는 시누이의 행동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매일 회사에서 얼굴을 마주보는 상황에서 대놓고 그런 짓을 하니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결국 남편에게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시누이를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 사실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웃더라고요. 새언니, 제가 엄마한테 농담한 거예요. 다들 너무 진지하게 들었나 보다. 엄마가 언니한테 그런 문자를 했는지 몰랐네요. 제가 엄마한테 다시 잘 설명할게요. 엄마도 참. 농담이라고요? 아가씨, 그걸 누가 농담이라고 믿겠어요? 농담이란 단어에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열이 받아 시누이에게 쏘아붙여 버렸죠. 그러자 시누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그제야 웃음을 접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여전히 화는 났지만 시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 보여 일단은 받아주었습니다. 그땐 몰랐죠. 시누이가 내게 왜 이러는지. 제 머리론 상상치도 못했던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시누이가 제가 일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오더니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응대한 고객한테 상담원이 친절하지 않았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요. 당연히 사람 상대하는 일이니 짜증은 나고 지치긴 했지만 절대 불친절하게 고객을 응대하진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회사니 더 조심했고요. 제 사수분도 그걸 아는지라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었지만 회사 대표인 시누이가 그러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컴플레인을 제기한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한 명의 고객을 잃는 건 회사 전체에 손실을 입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업무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저희는 고객을 계속 잃는 거예요. 무조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세요. 시누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괜히 제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지요. 그날은 참 마음도 몸도 여러모로 지친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지껏 잘해왔으니 지금처럼만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자마자 책상에 업무거리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제 업무가 아닌 업무도 있었기에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려 했는데 다들 신우이가 직접 갖다 놓은 거라고 하더군요. 신우이에게 가서 물으니 오늘 직원 한 명이 없어서 제가 좀 일을 더 채워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싶어 차근차근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던 업무도 함께 처리를 해야 하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나가서 먹을 시간이 부족해 그냥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웠지요. 그렇게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한 결과 겨우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업무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부서에서였어요. 얼른 학원 끝나고 돌아온 아이 밥도 차려주고 해야 하는데 일이 자꾸만 떨어지니 가슴이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 사수분께서 어차피 야근을 해야 하니 자기가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시겠다고 했고 아이들 걱정에 그분께 맡기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을 마무리하느라 퇴근 시간을 넘어 집에 간 거라 아이들은 이미 배고픈 상태로 절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신우이가 자기 자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미 신우이에게선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다른 분께 일 맡기고 그냥 퇴근하셨다 들었는데 저희 회사 직원 중에 그러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수분이 해주시겠다 해서 맡긴 거라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저에게 불리할 걸 알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부턴 그냥 어떻게든 제 선에서 일을 끝내려 했지요. 신우이가 대표로 있는 회사, 그런 말 들을 거면 때려치지 그랬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당시 신우이와 회사 일로 갈등이 있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을 뿐더러 다른 직원분들과도 마음이 잘 맞아 즐겁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마음에 들지 않은 시댁 식구였지만 다니고 있었던 거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을 기점으로 업무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업무도 아닌 업무들이요. 옆에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제게만 자꾸 일이 떨어지자 이상했는지 다른 부서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물어보곤 했지만 그분들은 입을 꾹 다무셨어요. 일단 어떻게든 제게 떨어진 일은 책임감을 갖고 완수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점점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우이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자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분들이 모여 발표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갑자기 신우이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인상을 팍 쓰더니 뭐라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장면은 트라우마로 각인될 만큼 끔찍한 장면이에요. 신우이는 먼저 어떻게 하면 일을 그딴 식으로 할 수 있냐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상당해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메일이 자기 메일함으로 쇄도하고 있다고 했고 쇼핑몰 이미지가 그로 인해 상당히 좋지 않아졌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쯤엔 신우이를 믿을 수 없어 메일을 보여달라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화가 이미 많이 났는지 그걸 지금 봐서 무엇하겠냐며 어떤 식으로든 이 일은 해결될 수 없는 거라며 제게 책임을 지라고 하고 나섰습니다. 그 말은 곧 사표를 내라는 거였지요. 사표 내는 것보다 힘들었던 건 그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은 거였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절 감싸주지 않았고 그럴 수 없었지요. 터덜터덜 회사 밖으로 나오는데 눈물이 빗물처럼 떨어지더라고요. 마침 딸아이가 배고프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TV 전원을 돌리며 누워있고 친정 어머니만이 제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곁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 물어오시는데 말할 기운도 없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짐짓 심각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동생이 자기를 잘났다는데 무슨 일인 거야? 남편의 말에 친정어머니도 굳어지셨습니다.
그애 울면서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다 털어놓았죠.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는 신우이가 절 내쫓으려고 그런 게 틀림없다고 했고 날뛰셨고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김서방 바람핀 것도 참아줬는데 그 회사에서 그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냐며 시댁으로 가셔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신발 신고 나가는 엄마를 막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쯤엔 저도 신우이에게 제대로 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불만이 한가득인 표정으로 절 보고 계셨고 신우이는 뚱한 표정으로 왜 왔냐 묻더군요. 메일함 보여주세요. 저희 회사로 메일이 왔다 하는데 전 하나도 그런 메일 발견 못했거든요. 대체 어떤 메일함으로 뭐가 왔는지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언니, 원래 이렇게 경우 없는 분이셨어요? 지금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언니를 모함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웃기게도 신우이는 죽어도 끝까지 그 메일함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이로써 입증이 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계속 말을 빙빙 돌리기만 할 뿐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는 신우이를 보자 아까의 장면이 생각나 더 화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내게 사과하라고, 아니 전 직원 앞에서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사람을 구렁텅이로 처박아 놨으면 그에 맞는 수습은 직접 하라고요. 잠시만. 아니 왜 내 딸이 너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거니? 들어보니 너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월급만 받으면서 대충 회사 다녔다며. 다 얘 빽 믿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친절하게 고개 응대 못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 놓고선 무슨 곧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시어머니는 딸 편을 들고 나섰고 중간에서 시아버지가 그만하라며 시어머니를 말리었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신우이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됐다. 너 지연이 인정해라. 얘가 어디 일 소홀히 할래니? 분명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목 하려고 더 열심히 했을 거다. 네가 왜 이러는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사과해. 그런데 시아버지의 말에 갑자기 신우이가 붉어진 눈으로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니 시아버지를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신우이는 어떻게 하나뿐인 딸을 두고 며느리에게 재산을 줄 생각을 하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섰습니다. 해도 너무하다면서 차별 대우라느니 하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시아버지 말을 곱씹어보다 하나하나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계속해서 제게 돈을 넣어주셨어요. 안 주셔도 된다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월급으로 아이들 키우긴 무리일 거라면서 꼬박꼬박 말일만 되면 돈을 입금해 주셨지요. 사실 시아버지가 준 돈 덕분에 생활비가 넉넉해지자 마음도 여유로워졌고 아이들 옷 한 벌이라도 더 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시아버지께 몇 번 선물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아버님 명의로 된 10억 정도 되는 건물이 2개가 있다면서 그중 하나를 제게 증여해주고 싶다고요. 아버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 아버님께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아가야, 너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니? 우리 소연이, 소은이 공부 잘해서 둘 다 대학 갈 텐데 그거 2명 책임지려면 또 돈이 들어갈 거다. 너도 평생 일할 수 없을 텐데 그냥 내가 주는 건물 받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 그간 마음고생 많았잖니?
아버님은 받을 건 받으라면서 기어이 이 일을 이번 연도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며 시누이는 자기가 다 설득하고 나설 거라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고 하자 시누이야 이미 회사 차려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이 없고 다른 건물을 주면 되니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고선 일어서 나가시더니 연락이 따로 없으셨고요. 사실 이 일을 친정어머니 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반대하고 나서면 엎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누이가 시아버지에게 이 일을 들었는지 저에 대한 미움 때문에 회사 안에서 모함하고 괴롭히는 짓거리를 한 거였지요. 시누이의 의도를 알고 나자 순간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이 모두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거란 생각이 들자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고통스러워졌어요. 시누이는 제 표정 같은 건 아랑곳 않고 계속 지 할 말을 늘여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누이가 정말 화가 난 이유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왜 새언니가 자기보다 더 비싼 건물을 받냐는 것이었지요. 건물 주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자기보다 더 비싼 건물을 받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요. 역시나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고 나섰습니다. 절대 그 건물 며느리에게 못 준다며 주기만 해보라고 소리를 지르셨지요. 하지만 아버님의 묵직한 말 한마디는 모두의 입을 꾹 다물게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 일군 재산이고 자식이든 안사람이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미 변호사와 얘기 끝낸 상태이고 이번 달 말에 건물은 제 명의가 될 거이니 다들 여기서 더 말하지 말라고요. 시누이는 아버님의 말을 듣자마자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시누이의 횡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는데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없애버리겠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주겠다 하는 문자들이었고 모두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문자들이었는데 누구인지는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재산 받지 않겠다고 하라고 말하라더군요. 자기 아들이 바람핀 거 빌미삼아 돈 탈공리 하는 모양인데 네 저렴한 수는 다 읽었다면서요. 그만하면 되지 않았니? 순진한 네 시아버지 그만 구워 삼고 좋은 말로 할 때 네가 네 입으로 받지 않겠다고 말해라. 안 그러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다. 어머니,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해 주는 거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부엌에서 이걸 다 듣고 계시는 줄은 몰랐지요. 부엌에서 친정어머니가 달려와 이 여편네가? 하면서 후라이팬으로 시어머니의 머리를 가격하려 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았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협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주변에 이상한 말씨를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슈퍼를 갈 때나 아이들 배웅하러 갈 때나 그 사람들이 절 따라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제 딸아이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길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말씨나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자 저도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그렇다 치고 아이들까지 미행하고 나서자 혹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서 밤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절 따라오던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 어눌한 한국 말투로 하던 말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었지요. 경찰에 말하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거야. 허나 경찰에는 말할 수 없었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펄펄 뛰며 분노하셨지만 이미 시누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바로잡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전달해달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야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는지 험악한 남자는 집 주변을 계속 상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그 남자와 시누이를 같이 발견했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황급히 내려갔더니 두 사람은 무슨 대화를 크게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녹음을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는 거기에 냅두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그들을 조용히 따라가 녹음을 켜두고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그들의 입에선 저와 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누이는 이야기가 잘 되었다며 오늘 아버지가 재산을 자기에게 다 넘기기로 했다면서 남자에게 돈을 건네었습니다. 그리고 꼴보기 싫었던 제가 건물을 받지 않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언은 뒤에 있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납치라도 하려 했어. 그래야 그 잘난 콧대가 좀 꺾일 것 같아서. 그 길로 녹음을 끄고 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을 해하려 한 죄 어떻게든 갚게 해주고 싶었어요. 시누이는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도 자기와 관련이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누이는 무섭게도 일이 만약 풀리지 않을 시엔 협박의 다음 단계로 정말 납치를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새삼 사람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시누이는 저희 가족을 위협하고 협박을 한 죄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처는 없었고 시아버지 또한 시누이와 연을 끊겠다 하셨지요. 허나 시누이가 이보다 더 땅을 치고 가슴 아파했던 건 시아버지의 말 때문이었어요. 너에겐 한 푼도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그 말로 더 땅을 치고 눈물까지 쏟으며 후회하더라고요. 회사까지 있으면서 왜 저리 돈에 욕심을 내나 싶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쇼핑몰로 돈은 벌었지만 버는 족족 이상한 곳에 투자를 해 빚이 상당한 상태였던 거였지요. 결국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 살겠다고 제 몫을 챙기다 그 꼴이 된 거였습니다. 그 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그런지 정신이 어딘지 빠진 것 같았지만 버티기 위해 산 것 같아요. 그 결과 지금은 좀 나아진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부디 청취자분들에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